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 뭐 한 시간 한 3, 40분 정도? 예, 걸릴 것 같고요. 전부 다 이게 자녀분들이 다 현대고 합격을 하신 거죠. 현대고 합격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부터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 방식이 한 번 더 개편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또 학교생활 기록부를 또 만들어 나가고 채워 나갔던 그런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때부터 입시 제도에도 약간 입시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도 조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이 얘기는 뭐 정해진 사항이긴 하지만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실제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될지, 실제 정시 비중이 도대체 얼마만큼 늘어날지에 대한 것들은 뭐 그때 가서 학교들이 어떻게 이 비율을 정하고 실제 학생들을 선발하느냐는 또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제도 변화에 맞춰서 그때 그래도 어떤 모양새로 입시가 치러질지에 대한 것들은 짐작은 해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변화에서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일단 정시 비중이 이제 30% 이상 이제 권고가 된 상태입니다.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근데 특히나 이 정시 비중 30% 이상 권고 같은 경우는 대학들에 들어가는 지원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들 입장에서는 안 지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거 안 지켜도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냐, 학생부 교과를 30% 이상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맡겨둘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제도가 공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를 30% 이상 한 학교는 어머님들께서 학생들 일부러 현대고 보내셨을 때는 어느 정도 학교를 생각하실까요? 최소한도 인서울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상 학교를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 학교에는 해당이 되는 학교가 없어요. 네, 학생부 교과를 30% 이상 운영을 할 정도면 사실은 전국에서 중간 이하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를 30% 이상 운영할 수 있어요. 네, 인서울학교만 해도 30% 이상 운영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서울학교들만 해도 벌써 학생들의 지원하는 학교 수준이 인서울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이 지원을 해서 어떻게든 가려고 할 것이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뒤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인서울학교 쓰기 위해서 요구되는 건 최소 3등급 초반입니다. 문과 기준으로. 이과 기준으로도 그 정도는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고 기준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거보다 약간 더 낮겠죠. 좀 더 낮은 성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겠죠. 근데 일단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하는데, 벌써 그 정도만 해도, 그 정도 인서울 학교들만 해도 상황이 어떠냐면, 학교 군이 엄청 다양하거든요. 쓴 학교들이. 자기들한테 응시하는 학교들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을 뽑을 수가 없어요. 교과 전형은 특징이 그냥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내신 수치만 갖고 학생을 선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 이런 전형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5개 학교, 20개 학교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은 이런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그런 학교들이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 비중은 어차피 30% 이상은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10개에서 15개 안쪽 대학교에서 30% 수능 30% 있는 30% 인원을 부족하게 뽑는 학교들, 30% 이하로 현재 뽑아왔던 학교들의 인원 비중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예요. 합쳐보면 대략 20개 정도 학교, 20개 그래도 인서울 학교들 내지 20개 안쪽 학교들에서 정시 인원이 늘어나는 비중이 현재에 비해서 대충 한 800명 정도? 입니다. 그리고 15개 안쪽 학교로 따지면 딱 유인원에서 조금 몇 명 더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대충 합쳐보셔도 인원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치르게 늘어나는 학교 인원 비중은 보시다시피 한 두세 학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많이 늘어나 봐야 한 학교에서 한 학교 반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15개 안쪽에서 20개 안쪽 학교들에서 정시 인원이 늘어나는 인원은 그렇게 보시면 대충 한두 학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니까 성대 정도 갔던 학교가 한 고대 정도 쓸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도 변화예요.
정시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정시를 통해서 학생이 얼마만큼 더 위쪽 학교를 노릴 수 있게 되냐, 정시를 통해서. 한 단계 위 정도 학교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치러야 할 것이냐? 정시를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정시 쪽으로 입시를 치러 나가는 게 맞는 거냐? 애매하죠. 뭐 한 단계 정도 위로 올라가는 수준이라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큰 입시 방향이 많이 바뀔 만한 상황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학교들 입장에서는 학종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게 있겠지만 실제로 학교들 입장에서 불과 몇 년 사이 입시를 급격하게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서히 늘려나가면서 이 30% 인원 맞추는 것도 사실 겨우 맞추게 될 겁니다. 입시 제도를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향에서 서서히 늘려나간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고3 입시 치르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대략 30% 정도 맞출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시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 덕을 엄청나게 크게 보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시는 언제나 누구와 함께 치러야 되죠? 네, 재수생입니다. 재수생이 그 수학 가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등급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0% 정도 됩니다. 반 정도는 재수생이에요. 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합쳐보면 2등급, 3등급까지 합쳐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반 가까이는 재수생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붙어보면은 재학생들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시가 늘어나는 상황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재학생들한테 그렇게 꼭 좋은 사인도 아니에요. 네. 재수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사인이.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될 이 입시 제도상의 변화는 학생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내용들을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 들어가셔가지고 이 학교 생활을 치러보시면서 서서히 학생들이 정시가 맞는지 아니면 수시를 좀 더 중심으로 치러야 될지에 대한 느낌이 좀 더 오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시라는 것이 약간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말씀은 학생들 입장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 없다는 말씀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학생이라고 해서 정시가 다 부적합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일단은 처음에 학교를 치러 나가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우선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종을 쉽게 피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대략 현대고에서 내신 약 3등급 정도 선? 반학생이라 그러면 대부분 학종을 좀 더 중심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죠. 자, 보시면은 뭐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 자격증 인증, 진로 희망, 창의적 체험,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독서활동, 행동습 종합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현대고 학생들 보내시느라 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미 중학교 때 걸 끊어보셨잖아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차이가 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증, 자격증 이거밖에 없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인증, 자격증 란 자체가 아예 없고 고등학교 때는 이 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칸은 이제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그냥 인증, 자격증 자체를 아예 기록을 못하도록 이제 우리 학생들 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그래도 자격증 4개까지는 4종류의 자격증이 기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따서 쓸 수 있을 법한 자격증이었는데, 그나마 그 공인인증 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도 이제는 아예 기록이 안 되니까 얘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구성이 사실상 똑같은 거죠. 자, 근데 특징이 부모 정보는 이제 학적사항에서 삭제가 돼요. 완전 삭제되는 건 아니고 이 학교의 입시 자료로서 갈 때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경력이 학기당 1개 이내까지만 제공이 돼요. 총 그러니까 6개까지인데 말이 6개까지지 실질적으로 우리 재학생들이 입시 치르는 상황에서 5개죠. 왜냐하면은 그 3학년 1학기까지만 자료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상 경력이 굉장히 여러 개가 적힐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수상 경력에 대한 제공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총 6개까지만 적히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논문을 기존에는 제목까지는 적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기재 자체가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는 이제 학년당 1개까지밖에 활용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형태가 동아리 이름을 쓰고 동아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아리에서 개인 퍼포먼스를 쓸 수 있었는데 개인 퍼포먼스를 못 쓰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아리 전체에 대한 그 큰 윤곽, 동아리가 이 동아리 성격이 어떻다 이것에 대한 설명만 적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자격증 취득 미제공이기 때문에 따서 기록은 가능하지만 어차피 평가자한테 가지 않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굳이 해서 에너지를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단체 활동 명칭만 기재한다는 거죠. 이거 외부 청소년단체 활동이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 봉사활동을 이 창조체험활동 칸에 적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아예 삭제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거 그냥 이 기존에 있었는데도 안 적힌 학생들이 상당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변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방과학교도 이제 미기재가 됩니다. 근데 방과학교가 미기재가 되는 거, 글쎄요. 그 방과학교에서 그 국어 뭐 수학 뭐 이런 과목들이나 아니면 영재학급 몇 학기 이수했다는 얘기가 평가자한테 얼마나 영향이 갔을까요? 그런 거 몇 시간씩 이수해갔다는 게 평가자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거의 주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재가 빠진다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얘 어차피 상당수의 학교들이 개인 인적사항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그러다 보면 본인 인적도 날아가는데 이건 당연히 제공이 안 됐겠죠? 그 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력이라는 게 이걸 통해서 갈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위권 학교의 학생들이 실제로 수상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가 폭이 얼마나 넓었냐면 합격자 중에서 한 명이 상을 90개까지 갖고 있는 애가 있었고 합격자가 낮은 애는 6개까지 갖고 있었어요. 낮은 애는 6개인가 4개인가. 그러니까 낮은 애가 6개까지 수준이면은 얘는 어느 정도냐면은 학교상도 못한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성적 관련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90개 넘어가는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 애는 아예 진짜 한두 명 케이스고 대부분 학생들은 합격자들이 대략 한 30개 정도? 네, 합격자들이 많으면 30개 정도예요. 실제로는. 아주 많은 애가. 90개는 아주 이상한 애인데 그냥 하나의 케이스일 뿐인 거고 대부분 학교의 경우는 많으면 30개 정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20개 내외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상위권 학교에 지망하는 정도 애들이면은 1등급 성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1등급 성적 받으면 뭘 주죠? 교과 우상 줍니다. 교과 우상들이 대부분 차지해요. 그런 애들은. 상을 한 20개, 30개 갖고 있다. 그럼 반은 교과 우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서 나머지 또 그 반은 표창 같은 상이에요. 독서상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모험상 뭐 이런 거. 그런 종류의 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뭔가를 경쟁을 해서 탄 상들이에요. 무슨 탐구활동류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탄 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30개였을 때 한 5-6개가 되는 거고 그게 한 3분의 1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기껏 해봐야 실제로 대회 나가서 경쟁해서 한 탕을 한 2-3개 정도 갖고서 실제로 많은 애들이 응시해요. 성적이 좋은 애들조차도.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이 그런 뭐 탐구류의 대회나 아니면 무슨 외국어 대회나 아니면 경시류의 대회나 이런 데서 상을 타가지고 그걸 많이 갖고 있는 케이스는 많아봐야 5개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10개가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학교를 응시해서 붙는 아이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상 같은 경우도 최소 수준으로 제공된다는 게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또 소논문 같은 경우도 제목만 적혀있는 소논문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이 보여주는 경향성 같은 것들은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애초에 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소논문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있었어요. 그래도 얘가 뭐에 관심 있다는 건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관심 있다는 걸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얘 아니어도 많아요. 그리고 소논문이라는 형식을 띄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시간이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근데 항상 입시를 치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효율성이에요. 에너지 대비 어떻게 표현을 잘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비정상적으로 이런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좋은 활동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냐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건 성적이에요. 합종이라고 해가지고 성적을 안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평균 수준을 학생들의 합격자 등급 평균 수준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성적대로 사실 상위권 학교부터 차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아무리 학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는 내신입니다.
근데 내신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비교과의 비정상적인 시간을 많이 들여서는 안 돼요. 뭐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재분량이 변화되는 사항인데 기재분량 변화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크게 이 학종에서 영향을 많이 줄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칸이 들어가는 것들이 원래 이 창의적 체험활동 칸인데 자율칸, 동아리, 진로, 봉사 중에서 실제로 자수가 변화하는 거는 자율칸하고 진로칸인데 진로칸 300자밖에 안 되고 자율칸 500자인데 자율은 1년 선배 학생부 찾아서 한번 보세요. 자율칸 학생도 어떻게 돼 있나.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제일 활용을 잘 못하고 칸이 많은데 제일 활용을 못하는 게 자율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칸이 줄어든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자율칸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학교라면 500자여도 제대로 적어주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대부분의 학교는 1000자가 주어져도 어차피 대충 했었습니다. 자율칸을 똑바로 활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율칸을 잘 활용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생부 이 사례 케이스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 그대로고 어차피 봉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봉사칸 성적이 좋고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는 애들조차도 봉사칸은 비어있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한 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없다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게 된 거는 진짜로 경험에 의존해서 없어진 겁니다. 실제로 학생부 샘플을 보게 되면은 괜찮은 애들도 다 비어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없앤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진로가 300자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진로칸 같은 경우는 300자 정도 줄어든 거는 사실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진로칸이 그래도 학교들 입장에서는 잘 쓴 학교들이 그래도 상당히 잘 쓰는 편이에요.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지금 방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들은 뒤에 학생부 사례들 학생부의 실제 사례 하나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사례인데 뭐 이런 종의 데이터는 워낙 잘 안 나와서 자꾸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1등급 때에서 6등급 때까지 다 쪼개서 1단계 면접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한 내부 데이터예요. 이거 사실 뭐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빼낼 수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러 들어온 데이터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이런 경향성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면접 확률에서 1등급 때가 40%대고 0.1등급 평균 0.1등급씩 잘라보면 다 차례대로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이 1단계를 통과해서 면접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그만큼 내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과를 잘 준비한다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내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비교과를 준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학종의 큰 변화가 뭐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별로 변화될 게 없어요. 평가 방식 자체도 크게 달라질 게 없고 다만 학생부에 대한 기재 방식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나 뭔가를 표현하기 되게 좋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동아리 같은 것들이 그런 걸 표현하기 좀 더 나빠진 겁니다. 그리고 상 같은 것들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그럴 만한 동기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교가 학생 상위 5명의 상위 총수가 한 3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5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교를 다? 교과로 갔어요. 상을 5명한테 300개를 줘놓고서는 걔들 다 교과로 대학을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 자료가 지금 뭐 바빠서 안 보여드렸지만 지금 올려놓진 않았지만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김혜영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 조사를 한 거죠. 근데 그 학교들 상이 그렇게 상위 5명한테 300개를 몰아주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상 개수가 약 30개 정도까지 주어진 그 학교들을 보면 좋은 학교가 없어요. 수시에서 결과가 좋은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상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상을 엄청 많이 때려줬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좋은 데가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작 그렇게 상을 왕창 대회를 만들어서 상을 줬는데 정작 애가 간 거는 교과였어요. 그 학교 자체도 이름도 못 들어본 학교고
예, 교과로 종합으로 했을 때 성적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과로 간 거죠. 근데 상위 5개가 상위 5명한테 상이 이렇게 왕창 몰렸으면 걔들이 1등부터 5등이었을 텐데 1등부터 5등을 교과로 보냈다는 얘기는 걔들은 학교가 아무리 잘 가봤자 저희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가 없는 거고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단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수치적인 것들에 대한 신화를 버리셔야 돼요. 내신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내신은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역으로 다른 학생부에 나와 있는 수치적인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방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런 것들에 굳이 집착하지 않아도 집착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내실 있게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뭐 비교과 없어 상관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학종 경쟁률이 일반적인 최저학력 기준 없는 학종 경쟁률은 대략 한 15대 1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실제로 내신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허수이 내는 한 10대 1 정도, 한 5대 1 정도인 거고 나머지 10대 1이 실제 경쟁자예요. 근데 걔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뭐겠어요? 내신 비슷한데. 당연히 비교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라는 거는 그런 형태로 비슷한 성적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거나 소홀히 할 만한 건 아니다. 근데 그 경쟁권 안에 들어가지 못할 내신을 그걸 챙기지 못해서 그 경쟁권 안에 못 들어가면 비교과가 좋아도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효율성을 갖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과는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학종은 이제 그래서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종을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대체 학종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렵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시죠. 도대체 무슨 활동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 그럼 활동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문제죠.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지? 도대체 얼마나 양을 해야 되는 거야? 책을 몇 권을 넣어야 되는 거고 도대체 이제 상은 뭐 이제는 한 개씩밖에 못 넣으니까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봉사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또는 그럼 뭐 보고서 같은 거 써가지고 넣는 게 좋다는데 그러면 1년에 도대체 보고서 몇 개를 써가지고 넣는 게 좋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감이 안 오시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근데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뭘 궁금해하나를 근데 일단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활동을 왜 선택했는가가 제일 궁금할 겁니다. 활동의 동기 같은 것들이 없으면 그 큰 목적과 의미 없이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런 활동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맥락이거든요. 얘가 도대체 무슨 흐름이나 무슨 고민을 하면서 이 활동을 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활동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동기 같은 것들이 안 보이면 그 활동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는가? 내용이 드러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논문 같은 것들이 아직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소논문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엄청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했는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소논문 제출해서 읽힐 수도 없는 거고 내용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어떻게 했는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소논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소논문이 그래도 뭐는 보여줄 수 있었던 거냐면은 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든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라는 걸 내가 이 활동의 동기가 뭔가가 학생부에 좀 기록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더라도 전체적인 애가 해온 활동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왜 했는지 납득이 가면 왜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건 가능했지만 어떻게가 안 나오니까 그닥 소논문의 가치가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뭐 이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이렇게 교수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직업이 교수시다. 근데 교수이신 분들이 열심히 자녀분들을 이렇게 내 프로젝트에 집어넣어가지고 논문 쓰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 논문 주제들 있잖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교수님들이 하는 특히나 이과 쪽 교수님들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문과 쪽은 그런 거 말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과 쪽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본인들이 하시는 논문들 보면은 되게 큰 주제에 끝자락이에요.
저기 있는 끝자락에 있는 되게 디테일한 주제거든요. 근데 얘가 그거에 왜 관심을 갖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가 봤을 때 진짜 이해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얘가 이런 거 왜 관심을 가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왜 억지로 써가지고 애를 거기다가 공동저자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증거 먹고 막 월급 깎이고. 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이런 어떤 자본이 있어요. 교수님들은 이런 콘텐츠에 대한 자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활동을 왜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자본이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런 자본을 어떻게 줄지를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고등학생이 했을 법한 거여야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이상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하잖아요. 그 같은 교수인데 딱 봤는데 이런 걸 고등학생이 왜 이래버리면 걔는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굳이 뭐 학생부에다가 적어줬으니 걔를 그냥 날려버리거나 빼버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거 있으니까 얘를 떨어뜨리겠다라고까지 생각이 가지는 대부분 않지만 얘는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활동을 머릿속에서 지워질 만한 거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고등학생 수준에서 맞는 게 뭘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 같은 것도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결과라 그러면은 물론 수상의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수상의 형태여 봐야 소용이 없는 게 상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도 못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대회를 나가봤다는 얘기도 못 적어요. 대회를 나가봤다는 흔적은 뭘로만 가능하죠? 예, 상을 받아서 상이 기록되면 내가 나갔다는 것도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대회를 나갔다는 흔적 자체가 아예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대회에 집착해가지고 상을 받는 것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많이 적히지도 않는 상황이고 대회에 막 상을 받는 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요. 결국은 이제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 어떻게? 그래서 결과가 뭐였나. 네. 자, 이런 게 하나의 활동 안에도 일종의 스토리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큰 맥락이겠습니다. 1학년 때부터 나는 뭐가 재밌어서 어떤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어. 어떤 종류의 활동들 관심을 갖고서 이 활동을 나는 맥락을 갖고 해왔어 라는 그런 스토리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진로, 꿈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뭐가 재밌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이제 역으로 보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꿈을 가져볼래라는 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이제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지라는 걸 이제 막 찾아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로 꿈 막 이런 걸 찾아보고 뭘 해야 되나를 찾아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정작 직업 자체를 그냥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거기서 뭘 하나를 찾아보고 관련된 공부가 고등학교 내에서 뭐가 있는가를 뒤져서 찾아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가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맹목적으로 무슨 꿈이 좋겠더라 이것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내가 뭐가 재밌으니까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갖고 싶어라는 얘기가 훨씬 좋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일단 학생들에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훨씬 더 똘똘해집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주제가 처음부터 시작돼야 된다. 나는 뭐가 재밌지? 그 얘기부터 시작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노력 정도를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보다. 평가자들 입장에서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입학사정관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했던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거기서도 진로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력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로 활동에 대한 평가라는 것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진로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있는 진로 칸에 있는 그 칸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로적 합성 같은 걸 평가할 때 이 진로 활동 평가라는 거 진로적 합성을 결국 평가하는 건데 평가 항목으로서 진로적 합성이라는 거 설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얘가 자기 관심, 자기 꿈과 관련해서 한 활동을 모두 추려서 평가에 반영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일관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관성 포인트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성까지 다 갖춘 애들이 싹 다 있어가지고 우르르 경쟁하는 레벨 정도 되려면 서울대 정도 가면은 중요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레벨에서는 아이들은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꿈의 방향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1학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방향이 조금 달랐다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결국은 뭘 하려고 했는가, 그거 얼마나 얘가 열심히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진로에 대한 신화를 너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실은 진로 칸도 없어지는데 진로의 꿈을 뭐 적나 이거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것 때문에 고민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방향성만 똑바로 잡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극한이 그렇게 평가적인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아이한테 엄청 중요했으면 극한이 굳이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버리잖아요. 왜 버리겠어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굳이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시기보다는 어차피 진로 변화 같은 거 자소 통해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조금 퍼져 있는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기 얘를 굳이 찍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예전 학생들의 케이스는 사실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꿈을 그냥 넓게 잡고 그냥 일관성 있게 그냥 간 케이스예요.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꿈을 너무 디테일하게 막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어요. 얘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기존에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제일 사실은 이런 진로 방향 같은 거 보여주기 제일 좋은 활동은 사실 얘죠. 원래 동아리입니다. 현대공학 동아리가 많은 편이에요. 네, 45개 있고 상설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과학, 예체능까지 다 동아리가 망라되어 있어요. 수는 충분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활용이죠. 근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동아리가 이제는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설명만 들어갈 수가 있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뭐에 관심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동아리에서 활동이니까 꼭 동아리에 넣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 동아리에서 내가 무슨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면 자율 동아리 그게 보고서를 썼다고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율 동아리 쓴 보고서 딴 데 써도 되잖아요. 딴 데 써도 됩니다. 진로 칸에 쓰든지 아니면은 걔가 과학 관련이었으면 차라리 걔를 과학 세트에 끌어가지고 써버리든지 그래도 돼요. 상관없거든요. 근데 자율 동아리를 그런 방식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쭉 진행을 하면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어딘가에다가 내가 이런 주제에 관심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율 동아리는 생각보다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대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동아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걸 1년 동안 쭉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결과물 발표까지 하고 평가까지 받아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완료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아주. 예. 근데 그거를 자율 동아리 안에서 다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동아리 칸에서 다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변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이 학생 한번 볼게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이 동아리에서 국제위반 동아리를 했어요. 이 학생 실제로 일반고인데도 국제위반 동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특정 주제들을 골라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 학생 보시게 되면은 Establishing Governmental System to Prevent Spread of Epidemic Virus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그런 어떤 정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제시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약간 인문학 문과 쪽 학생인데 약간 이런 의료적인 요소를 조금 섞어갖고 의료와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런 개발도상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도 실제로 이 학생은 조금 내용에서 좀 다루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건,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동아리에서 처음 드러났던 거죠. 자, 그리고 이 학생은 어떻게 연결하냐? 진로 칸에서 이건 조금 예전 그 학생 들어가지고 소논문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서를 썼어요. 보고서에서 뭘 가지고서 지금 주제로 잡았냐면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딱 어떠세요? 딱 컨셉이? 네. 네, 국제적인 문제. 네. 국가와 국가 간에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국제적인 사회라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동이 가능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쉽게 갖게 되는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혐오, 차별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학생 같은 경우 컨셉이 왜 괜찮냐? 이런 에피데믹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염병이 전파되는 나라 있잖아요. 어떤 나라들이죠? 다?
네, 후진국들이에요.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 감염병이 엄청 심하게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했던 이 시기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엄청 퍼져가지고 그게 막 뉴스화되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백신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때도 막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 그 아프리카에 도와주러 의료봉사 갔던 의사가 막 걸렸는데 막 실험 단계인 막 백신을 맞고 겨우 살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당연히 선진국에 돌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만큼 실제로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차별은 굉장히 심해요. 선진국에서도 심한 병들은, 돌 수 있는 병들은 굉장히 빠르게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잘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런 문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실태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한번 주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 방식이 이렇게 연결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아쉬운 거는 이제 동아리가 이런 식으로 쓰기가 어려운 거죠. 일단 좋은 동아리는, 일단 상설 동아리는 쓸 수는 있는데 상설 동아리는 원하는 걸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동아리부터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동아리 고르는 것부터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상설 동아리는 원하는 대로 거의 못 들어갈 거예요. 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래도 이제 자율 동아리가 무의미해지니까 상설 동아리 받아주는 폭을 넓히긴 할 텐데, 그래도 원하는 동아리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는 조금 꺾고 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로 같은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진로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동아리하고 연계하는 게 좋은데, 그럼 자율 동아리는 아예 의미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동아리를 잘 활용을 하셔서 나온 보고서를 오히려 이런 진로 칸에 넣는 걸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이제 동아리 성격밖에 못 적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 동아리에 이 동아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전체적인 성격만 적을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동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좁히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자율 동아리 만들 때 언뜻 생각할 때 뭐라고 동아리를 만드냐면 그냥 생명과학 동아리 이렇게 만들어요. 큰 주제를. 근데 그게 아니라 미생물 연구 동아리고, 우리 동아리 전체 이 목적 자체가 미생물이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 장내 정상 세균총이 우리의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동아리라고, 아주 동아리 성격 자체를 원래 그냥 좁혀갖고 동아리를 처음부터 등록하면은 걔가 동아리 성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좁혀서 내 관심사가 뭐라는 걸 조금 드러내는 방향으로 동아리를 처음부터 잡으면 되는 거죠. 자율 동아리 만들 때. 네. 만들 때 그렇게 넓게 그냥 심하게 잡지 말고 좁혀서 잡으면 되는 거죠. 주제 방향을 매우 뚜렷하게 해서, 우리 동아리 원래 이거 하는 동아리 이렇게. 그리고 1년간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고 동아리 자체는 애초에 동아리 만들 때 처음부터 탐구주제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기 되게 좋은 동아리예요. 현대고 자율 동아리는 아주 좋은데 잘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율 동아리 6개 있다는 얘기는 되게 잘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지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내실이 있으니까 활용도는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끌고 와서 딴 데 넣으시면 돼요. 네, 딴 데 넣으면 됩니다. 현대고가 바보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수시 잘 치르는 편인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만들어진 보고서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넣어주는 편이에요. 진로칸이든 어디든 활용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책은 분명히 이제 아마 이제 올라가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칸이 지금 1000자니까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700자로 줄죠. 근데 700자로 줄어도 우리 학생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정도 이거 잘해봐야 이거 200자 내외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학생도 조금 아쉬운 게 서술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실태라는 이런 보고서를 썼으면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슨 결과가 나온 정도는 나오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어떤 내 생각을 얻었나.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서 어떤 걸 썼나, 이런 거 정도는 좀 더 디테일하게 쓰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도 최근에는 적어주는 추세예요. 소논문은 안 되지만 그냥 보고서라고 얘기하고 그냥 적는 거죠. 이악 물고. 네. 그 정도는 학교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도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뭐 과학탐구대회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는 그런 내용을 대회 맥락을 빼고 많은 학교들이 우회해서 써주기 때문이에요. 그 탐구 활동을 한 내용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우회에서도 원래는 못 적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우회 서류들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뻔히 금지되어 있는 거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들 적어요. 예.
실제 많이들 적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적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다 적고 있죠. 현대고도 그 정도는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회라는 게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대회에 있는 활동들이 실제로 컨텐츠만 그대로 끌고 와서 적는 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회도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로 과학탐구대회 주제를 잡을까 같은 걸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짧게 수행해서 잘 넣어볼까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회에서 무조건 나는 어떻게든 상을 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개념보다는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판 같은 것들도 지금 그래도 자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활동을 집어넣음으로써 꽤 자기 영어 능력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여기서도 영어 능력 강조하고 여기서도 영어 능력 강조하고 있는 거죠, 동아리에서. 근데 이 자율활동 칸 같은 경우가 원래 학교에서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운영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칸이에요. 원래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냥 뭐 이런 거나 적어 주는 거죠. 요런 거. 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중독 교육 뭐 이런 거나 그냥 적어주고, 예, 그리고 또 무슨 뭐 교내 100일장 이런 거 참여했어 뭐 이런 거나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칸이 이런 프로그램만 그냥 생각하고 적으면은 이런데, 사실 대부분의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교내 대회들이 대부분 자율활동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내 대회에서 있었던 활동들의 컨텐츠를 여기에 적어주면 좋은 거죠. 이 학생처럼 연관성을 줘서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활동, 이런 방식으로 주제를 연결해서 자율에서 대회에 자기가 주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과학탐구류의 대회라면, 그런 과학탐구류의 대회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예, 여기다가도 그 비슷한 주제의 활동들을 진로칸에 집어넣고 이런 연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소논문이 완전히 사라지긴 했지만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에 여전히 이런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연구 주제 잡아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 내용을 집어넣어주는 것도 충분히 괜찮죠. 그리고 진로 활동의 과정을 이런 방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도 길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두 페이지 정도 수준에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서울 창의적 공모전 이런 것도 출전을 해보고, 예, 여기 컨텐츠만 끌고 와서 집어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 진행한다면, 이 학생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처음에 이런 뭐 에피데믹 바이러스라든가 감염병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식의 어떤 의료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다룬 건 사실인데, 오히려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 주제는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계속, 예,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특히 아쉬워요.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서 이 학생 보시면은 영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냥 공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영어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어 잘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성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종류 얘기는. 그러니까 겹쳐서 판단되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서술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라면 여기다가 뭐 넣었을 것 같냐면, 차라리 이 학생이 사회적 학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사회적 학자에 대한 관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어서를 차라리 읽어서 그걸 읽고 갖게 된 고민을 보고서로 써서 선생님한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던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 다룬 외국 저널을 읽고 저널 리뷰하고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활동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창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집어넣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종류의 컨텐츠를 만들기 또 좋은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대회가 크게 무의미했다고 졌다고는 하지만 컨텐츠 생산이 생각보다 좋은 활동이 대회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좀 고려해보면 좋겠다. 자, 그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방식으로 주제가 등장하고 같이 조별 연구를 진행했고 느낀 점이 나오는 방식이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행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고, 수행에서 이런 거 안 하면 다른 방식을 집어넣는데, 그래도 현대고는 이런 방식의 수행은 실제로 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은 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과목도 종종 있으니 내가 스스로 한번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아까 그 친구 영어 과목 넣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 독서 활동을 보게 되면 앞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GMO 식품 문제, 신데렐라 컴플렉스 문제, 뭐 이런 외모다의 현무 문제 이런 종류의 보고서들을 많이 쓰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책에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자꾸 어떻게 바라보시죠? 처음부터 저한테 컨설팅 오시는 분들 보면은 책 목록을 달라 그래요. 활동 주제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거는 앞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와 연계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면서 내가 참고하고 공부하면서 읽은 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연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칸들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한다? 처음부터 좋은 책을 그냥 양서를 찾아서 읽으려고 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목록 따위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없어도 안 되지만 과도하면 믿지도 않아요. 많이 늘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고했다면 뭘 할까? 이런 책들을 정확하게 찾는 것, 한두 번만이라도. 자, 결국은 중요한 것도 탐구활동과의 연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학생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탐구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내가 고를까? 뭘 탐구할까? 그 문제를 고민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뭐 학원에서 계속 저도 상주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학생들이 특히나 이런 주제를 잡는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담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은 예,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